당장 뭐 50년, 40년 안에 미국 제국이 이렇게 꼬꾸라지진 않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를 들면 관세 정책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책 전쟁을 하는데, 다툼을 하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라운드는 시진핑 주석이 점수가 약간 1점 정도 앞선 라운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2라운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이 좀 우세할까?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시간은 과연 누구 편일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시진핑 주석의 편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편일까? 시간은 이번 미 연준이 금리 동결한 이유가 뭐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당선되면은 하루 만에 한다더니 농담이었다라고 하는 사이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지금 마치 발발할 듯한 느낌이 들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통상 관련된 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대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인 대화가 아니면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알맹이 가지고 이야기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이슈는 대만 달러화가 급격히 9% 이상 절상되는 그런 상황이 한번 발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경제 생태계적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은 미 연준의 금리 동결 이슈를 가지고 경제를 하는 분들이 아마 말씀들을 많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상황과 경제적 글로벌 거시 환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미시적으로는 AI 분야에서 마크 주커버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AI 쪽에서의 어떤 기술 진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스펙트럼이 넓은 이야기를 좀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결론은 한국 경제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분에게 상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셨다가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확률상으로는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확률이 0이 아닌 이상 누구나 한 번쯤은 대비해둬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생각은, 여러분들 지금의 어떤 서구사라 하면 유럽사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의 역사를 놓고 보면 러시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푸틴이 하고 있는 생각이 이와 같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푸틴은 내셔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고 국가주의자이기 때문에 푸틴이 막연히 독재주의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독에서 KGB 활동을 하다가 그만큼 철저한 이 국가주의고 민족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몇 가지 이 주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저 러시아를 바라보는 푸틴의 생각은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13세기의 몽골의 침입에 러시아가 맞짱을 한번 선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과 프랑스에다가도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또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독일한테 한번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배신이라고 하는 건 영토 침입입니다. 모스크바까지 밀고 들어왔던 나폴레온 전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러시아가 생각해온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는 여러분의 어떤 역사와 또 지식의 배경이 따르겠지만, 제가 보는 푸틴의 관점은 러시아가 외래의 침입에 상당히 취약했었고, 이거를 우리 스스로 방어망을 만들지 않으면 항상 외세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를 침범해온 그런 과정을 겪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확실하게 디펜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또 EU에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미래의 어떤 시점에 러시아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푸틴은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게 변명이었던 변명이 아니었던 어쨌든 푸틴의 생각은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푸틴이 쉽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휴전을 해줄까? 협상을 할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리아에서의 러시아나 얄타 회담에서 보였던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직전이죠. 직후죠. 이제 끝나기 모습을 놓고 보면 러시아는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대로 가는 것 같고 앞으로도 그 내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ING 하고 있는데 인도 파키스탄 사태가 터졌습니다. 근데 인도 파키스탄 사태를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파키스탄은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국의 델타포스에 의해서 사살될 때까지 미국의 상당히 친미적인 정책을 유지했고 미국은 거기에 상응해서 F-16을 제공을 했고 F-16에 필요한 부품이나 여러 가지 운행 장비들을 제공을 해오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때는 인도가 구소련, 러시아하고 상당히 밀착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F-16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인도는 미그기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파키스탄의 군사 장비를 보면 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아실 겁니다. 과거에는 38% 정도가 중국 소련제였다면 지금은 80%가 중국제 무기로 지금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도는 거꾸로 과거에 한 38% 구소련제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80%가 미국 무기로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도는 또 중국하고 어떤 국경 분쟁을 한번 치렀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를 가만히 놓고 보면 향후에 미국의 패권의 어떤 방향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 지원, 협력의 강화 이게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중동과 유럽의 패권의 방향이 한 흐름을 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무기를 팔잖아요. 일단 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기를 판매한다 이런 이 금전적인 계산이라기보다도 동맹이라고 하고 연결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 의도에 상당히 순응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의 인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났을 때 모디 총리가 푸틴에게 전화를 먼저 걸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을까요? 후자거든요. 그만큼 인도는 지금 이 미국 쪽의 어떤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 파키스탄 사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정학적 의미에서 놓고 보면 역시 미국과 중국과 소련이 지금 결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곧 방문할 건데 뭐 아브라함 조약을 뭐 재정리하니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잖아요. 뭐 8일 9일날 내가 뭐 엄청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을 대하는 그 매너리즘이라 그럴까요? 습성이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뻥튀기 하는 그런 버릇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TV 출연할 때도 그렇고 언론을 상대한다는 게 진실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당히 기대하게 만들고 과장해서 말한 다음에 내용을 딱 드러내면 별 것이 없는 그런 식으로 해오신 분이라서 방송국에서 뭐 그거 가지고 인터뷰하자 그러면 제가 인터뷰를 할 게 없다 그럽니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테니까. 근데 중동을 방문해서는 뭐 할 거냐를 놓고 보면 이란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싸움이다. 어떤 싸움이냐? 역시 핵이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 일부는 이란의 핵 협정을 적당한 선에서 그냥 합의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라늄 농축 부분에 있어서 민간용,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허용을 하자. 그 정도 허용하고 이란과 평화협정을 맺어서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그 약속만 받아내자라고 하는 의견이 백악관 내부에도 있고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그렇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해를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 모양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역성이고 완전한 어떤 핵무장의 포기가 있지 않으면 이란의 핵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중동을 방문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가자 지구를 갖다 미국 도시개발로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중동 평화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의 방식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 가지고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켰으면 일으켰지. 그건 뒤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미국의 지금 입장을 놓고 보면 지정학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종의 냉전 체제 이후에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또 다른 하나의 물결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치면 미국이 중심을 잡고 세계를 아우르는 모습은, 다시 말하면 리더십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경제 패권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강하고 어떤 위험이 있다 그러면 미국의 한마디가, 다시 말하면 관세 정책이라고 하는 이 큰 제스처가 전 세계 경제를 오금을 저리게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호랑이가 킁 그러면은 산천초목이 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런 경제적 패권이 과연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갖다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문제라든지 인도 파키스탄의 문제라든지 또 중동 지역에서의 문제에서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정학적이고 상당히 지역적인 이해관계는 미국이 생각하는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니까 미국이 그걸 다 어떻게 하나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휴전을 하게 하고 평화협정을 하게 하겠느냐,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과거에 여러분 7일 전쟁 이후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만들게 하고 카터 대통령이 사다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총리를, 네타냐후 총리를 불러서 백악관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미국의 경제력은 상당했거든요.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지정학적인 리더십의 약화에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제 판단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유럽은 올 연말부터 러시아에서부터 수입해 오는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겠다, 이제 줄이겠다가 아니고 중단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천연가스를 어디서부터 가져올까? 아마 자체 개발하는 것 플러스 재생에너지 플러스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아니겠나 싶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유럽과 미국의 또 다른 하나의 동맹 결속이 모색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강하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지배는 늘 쇠퇴를 부르거든요. 과거의 제국들을 보세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몽골 제국도 그랬고, 이 제국은 존재를, 영국도 마찬가지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번성할 때가 있지만 동시에 그 번성할 때는 그 뒤에 쇠퇴가 따른다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된다는 게 역사의 하나의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럼 미국도 당장 뭐 50년, 40년 안에 미국 제국이 이렇게 꼬꾸라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좀 쇠퇴가 눈에 살짝 비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관세정책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정책 전쟁을 하는데, 다툼을 하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라운드는 시진핑 주석이 점수가 약간 1점 정도 앞선 라운드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2라운드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쪽이 좀 우세할까?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시간은 과연 누구 편일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시진핑 주석의 편일까? 트럼프 대통령의 편일까? 시간은 이번 미 연준이 금리 동결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관세정책 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면 미국 소비자 물가는 급등할 것이고 실업률은 4.2에서 올라갈 것이고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으니 미 연준은 금리를 떨어뜨리기보다도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인플레이션을 맞이한다는 것은 연준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한 이야기는 웨이트였어요. 2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기다려보자. 그러면 그 기다려보자는 건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싸움 속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에게 유리할까 미국에게 유리할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 편일까? 민주주의는 말이죠. 정치적인 선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적 시장 자유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함께
투표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는 투표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물론 요즘 뭐 중국 내부에 뭐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많고 중국 경제가 상당히 유동성 함정에 빠져서 중국 정부가 193조 원을 풀겠다라고 지준율을 낮추고 하는 제스처를 쓰고 있지만 이게 정책에 먹혀들까 하는 의문점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래도 일당 독재잖아요. 시진핑 주석은 당을 대표하는 당 주석일 따름이지 민주주의 투표에 의해서 뽑혀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중국은 로테이트가 가능하지만 여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년에 당장 중간선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은 누구 편일까? 라고 생각하면 역시 시진핑과 중국의 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짧은 찰나지만 그렇다 그러면 중국이 굳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2016년 경험을 한번 해봤단 말이죠. 2019년 돼가지고 관세 20% 정도를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야 다시 집권을 하면 틀림없이 우리를 노릴 거야. 예비를 했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난국들, 예를 들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선적하는 화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야 3천억 달러를 갖다가 미국에다 갖다 퍼부었는데 저 일시에 중단이 되면 그 타격이 중국에 많지 미국에 많겠냐라고 했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즉 다시 말해서 관세 145%가 붙은 가격을 가지고 사야 되는 시간이 오면 즉 5월, 6월, 7월 때부터는 누구에게 불리? 미국 소비자들에게 불리. 미국 소비자들은 그걸 어떻게 반영? 민주적 투표로 내년 중간선거에 반영. 그러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 만만하게 볼 거 아니거든요. 역시 시간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시진핑 주석 중국의 편인 것 같다.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부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역사적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책 제목이 Civilization and Capitalism이라고 해서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이에요. 1975년도에 1권이 나왔고요. 3권까지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내용이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다. 이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00년도 암스테르담이 동인도 회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상업과 산업이 발전하고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그게 넘어갔고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그게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 역사 속을 브로델이 이렇게 가만히 역사 속에서 흐름을 보고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 그러면 산업과 상업은 한번 번성했다가 사라지더라. 근데 뭐만 남더라? 금융이 남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금융이 남으려 그러면 그래도 산업의 일부 중요한 이슈들은 그 나라에 계속 존재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더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금융만 가지고 있는 나라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국의 쇠락 또는 제국의 소멸에 임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역사가로서의 이제 통찰을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그렇게 미국에게 이야기했거든. 야, 우리 좀 상업적인 거리에 있어서만큼은 무역 불균형을 좀 맞추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겠어요? 지금 시진핑 입장하고 똑같아요. 답답한 게 너희들이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맞추세요. 어떻게?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정한 국제 룰과 우리가 만든 국제 표준화에 따르십시오. 그래서 영국의 모든 그 제국주의적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오늘날까지 하나의 냉전 시대를 거쳐서 패권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게 이 Civilization and Capitalism의 요약된 진짜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용은 17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제국의 태어남과 소멸 이야기인데, 그거를 현대에 이렇게 끌고 오면은 미국의 탄생과 소멸, 1776년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2025년에 맞이한 미국의 입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 번역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원문으로 옛날에 본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상업은 이동을 하지만 금융이 남더라. 그래서 지금 미국의